네, 이번 주 날씨가 꽤 쌀쌀해졌죠. 네, 다들 아픈 사람 없기를 바라고요. 네, 일단은 오늘은 챕터 9가 인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네, 이번 거는 이제 뭐 설명에는 비싼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그 이제 지금 현재 인공지능 비전, 그러니까 비전 인공지능이 쓰는 그런 많은 논문들이 여기 9장에 나오는 기술들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가장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인식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분류, 검출, 분할, 그리고 대충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용어들. 그래서 뭐 배경 바꾸기, 사람 인식, 이런 것들 이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 먼저 이제 그림 9-1에 보면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랑 강아지랑 네, 마주 엎드린 사진이죠. 이게. 네, 그래서 보면은 아이의 눈에 비친 영상을 해석해서 보면은 이 자기 집 강아지를 알아보고 또 이 개의 위치와 움직임 또 표정을 분석하면서 같이 놀아요. 그죠? 그런 사진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컴퓨터 비전 용어를 어떻게 하느냐 설명하면 이제 분류, 검출, 분할, 그리고 뭐 추적, 그 다음에 행동 분류 이렇게 이제 높은 수준으로 요거를 풀어요. 이제 컴퓨터 비전 용어로 이제 사람이 어떤 일을 인식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 강아지가 이 장난감 더미 속에 섞여 있거나 아니면은 뭐 소파 위에서 얼굴을 일부만 내밀거나 네, 그렇죠. 그래서 방이 또 갑자기 어두워져도 노는데 지장이 없죠. 네, 너무 뭐 깜깜하지만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인식 기능은 이 심한 혼재와 가림,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인 그런 그 방해를 얘기하겠죠. 환경적인 방해. 그래서 조명의 어떤 그 밝고 어두운 이런 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강인하죠. 그래서 조명 변화는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둡다고 해서 강아지를 못 알아보거나 그러지 않겠죠. 네. 그래서 요 부분 사실 이제 챕터 1에서 이제 아마 제가 처음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 막 으르렁거린다든지 그러면 울음을 터뜨리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는 표정 인식에 능숙하다. 사실 요거는 이제 뭐 이 사진을 설명하느라 이제 아이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 사람의 어떤 시야, 생체 인식, 생체 비전에 대한 내용들이 다 이제 비슷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제 외진 골목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자동으로 범죄 장면을 인식해서 경찰서 알림을 보내려면 요즘에 지금 이런 거 있죠. 골목마다 이런 거 뭐 여성 안심 귀갓길에는 이런 거 보신 분들 있죠. 네, 그래서 뭐 비명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면 카메라가 그쪽으로 자동으로 앵글을 잡아줘서 그 상황을 바로 경찰서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 물체의 그릇 안에는 분류뿐 아니라 위치를 안에는 검출, 그죠? 그리고 영역을 안에는 분할. 이 카메라에 잡힌 그 특정 앵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게 분할이고요. 그리고 이동 궤적을 안에는 추적. 만약에 어떤 그 길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피해를 입힌 사람이 어디로 도주를 했어. 그럼 그 경로를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추적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위를 알아낸 행동 분류. 뭐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범죄인지 그런 것들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식이라는 거는 이런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단어예요. 네, 그래서 이 인식 문제를 푸는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구장에서는 이 그 뒤에서는 또 인식할 대상을 사람으로 한정한 사람 인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데이터셋이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어떤 데이터 셋 이름 쭉쭉 나오죠. 그래서 어떤
뭐 가방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이 상장을 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체에 대한 그런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이미지 넷이라든지. 근데 이제 사람의 행동에 대한 그 데이터셋이 따로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잠시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7절에서 배웠던 이 고난도 인식의 특성 과학에서 이런 고전적인 규칙 기반 방법론을 이제 현대 어선이 이제 물러났죠. 딥러닝에 의해서. 네. 그렇지만 이제 고전적인 방법은 새로운 방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에 영감을 주기도 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대부분 딥러닝이 아니라 8장에 소개한 컨볼루션 식력망이 이제 주요 골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로 넘어가면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컨볼루션 식력망 다음 모델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11장에 있는데 사실 이게 그 제가 이제 진도를 좀 생각해 보니까 11장은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기말고사 전까지 이제 나가는 걸 생각을 하면 아마 10장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번에 수업 때는 다루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따로 이건 공부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트랜스포머 모델은 어떤 건가? 네. 그래서 요즘 11장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인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보면은 5장은 저희가 이제 건너뛰었죠. 근데 이제 만삭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 그 이제 어떤 센터에서 이 노이즈가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그냥 모델이에요. 이거는 검출 모델.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6장에서는 뭐 교통 약자 필수편을 아는 비전 에이전트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뭐 배우진 않았지만, 그리고 8장에 자연 영상을 분리하는 프로그램과 또 개의 품종을 분리하는 프로그램 이거 있었고요. 분리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건 분리에 대한 것만 풀어도 저희가 할 게 많은데 이 검출과 분할 그리고 추적, 행동 분석까지 쓸 수 있어야지 이제 비로소 쓸모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사람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조금 어느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사실 이거 직접 사람이 하는데 이 사람이 하게 되면 이 피곤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그냥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이런 그 능률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개발해 가면서까지 이제 인공지능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컴퓨터 비전은 인식 문제를 분류, 검출, 분할, 그다음에 추적, 행동물류 이 5가지 단어가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네, 이걸로 구분해서 풀어요. 그래서 세부 문제는 요 예시와 같이 데이터셋과 성능 기준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류는 영상에 있는 부류의 정보를 알아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류 정보라는 게 좀 말이 조금 이제 계속 그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부류 정보란 결국에는 종류에 대한 정보예요. 얘가 강아지냐, 사람이냐, 혹은 뭐 가방이냐 이런 종류에 대한 그런 정보를 알아내는 문제가 이제 분류. 그래서 내 차 또는 어린이 교통 표지판과 같이 특정한 문제를 알아내는 사례 분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고양이나 자전거처럼 물체 분류를 알아내는 범주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범주 분류는 보통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제 미리 정해진 부류에 대해서 이렇게 연산을 할 때 확률 벡터가 이렇게 부류로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코코 데이터셋 이거 이제 저번에 설명했는데 아마 좀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 코코 데이터셋이 사람이나 자전거, 자동차 등 80개 부류를 지정해요. 요 밑에 보면 이제 요 밑에 보면 여기가 지금 364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코코데 데이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밑에 여기 보면은 히코데, 그러니까 히코DT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코코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 일반적인 객체 탐지나 어떤 분할 그리고 이미지 캡션과 같은 어떤 일반적인 컴퓨터 비전과 같은 그런 과제를 다루기 위한 대규모 데이터 셋이에요. 포코라는 건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데이터 셋인 거죠. 근데 반면에 이 히코 DT라는 거는 인간과 객체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인간과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이런 거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조금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포코부터 시작을 하면 검출이라는 거는 이 영상에서 물체를 찾아서 직사각형으로 위치를 표현해요. 그래서 실내과 같이 출력하는 거예요. 이거 아마 그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9-2에 이 전 페이지 가서 이 B 있죠? 검출 부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어요. 지금 초록 여기 색깔로 네,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운딩 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명칭이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물체의 종류는 미리 이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검출 사례 그리고 9-2의 B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할 요 전까지 검출해서 이제 분할은 물체가 점유하는 영역 그리고 하소집합을 지정하고 불이확률을 같이 출력을 한대요. 그러니까 분할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의미 분할이 있고 그 다음에 사례 분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분할은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요거 아마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 관련해가지고 아마 대학원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요 용어 많이 아마 앞으로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의미 분할이라는 게 뭐냐면 물체의 부류를 지정하는 거예요. 얘가 사람이냐, 뭐 강아지냐, 뭐 아니면 뭐 어떤 물건이냐 이런 게 의미 분할. 의미 분할 다시 말하면 같은 의미끼리 분할을 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같은 것들끼리. 그리고 사례 분할은 같은 부류에 속하는 물체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 앞에서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각자 그 컴퓨터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제 학생이 한 40명 정도가 있는데 이 학생마다 각각의 객체가 다 있잖아요. 뭐 여기 앉은 학생 다르고 저쪽에 앉은 학생 다르고 요거를 따로따로 분류하는 게 사례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통으로 묶는 게 사람이나 고양이 이렇게 부류를 구분하는 게 의미 분할 그리고 각각 하나의 사람이 있는 그런 그 사진에서 각각의 사람을 분류하는 게 사례 분할. 이거 제가 좀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이죠, 사례 분할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분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적은 동영상에 나타나는 물체 이동 궤적을 표시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첫 프레임에서 지정해준 물체 하나를 추적하는 시각 물체 추적, VOT, 그러니까 비주얼 오브젝트 트래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물체를 모두 추적하는 다중 물체 추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9-2의 D 보면은 지금 이게 조금 여러분 책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화면으로 가까이 오는 방향으로 자동차가 오고 있어요. 이 방향으로 오고 있는 건가? 지금 이게 역순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차가 뒤가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역순인 것 같은데 차가 좀 더 가까워지죠. 어쨌든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경로를 추적하는 거를 추정에 관련된 어떤 그 기계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행동 볼륨은 물체가 수행하는 행동의 종류를 알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9-2번을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바운딩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글씨로 여기 캐치라고도 써있는 글씨가 보일 거예요. 그 옆에 글씨는 뭐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행동에 대한 그런 분류를 나타내는 게 행동 분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컴퓨터 비전은 이 데이터 세대의 발전이 또 속식이 이루죠. 그래서
앞에 설명한 것들 다 이제 그 비슷한 내용들인데, 이 데이터셋 문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네, 따로 찾아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뭐, 그 사이트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 여러분들이 앞서 코딩했던 그런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 여기 다 한번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이거는, 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여기 이제 데이터셋 대회에 대해서 또 얘기 나오는데, 이 얘기가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네, 보면은, 그, 첫 번째 1회 대회가 2005년도에, 저희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미 대회가 개최가 됐어요. 첫 번째 대회가. 그래서 20개의 부류, 그러니까 자전거냐, 사람이냐, 혹은 이런 종류가 서로 다른 20개의 종류를 두고 총 50만 장의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이 오토바이랑 자전거, 사람, 자동차 이렇게 네 가지 부류를 분류하는 문제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2012년도에는 파스칼 보이어스 아마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이거 연락을 들고 나와 있죠. 7장이나 8장에. 그래서 이미지를 그 수상한 그 데이터셋, 그 1등한 팀이나 2등한 팀이 사용한 데이터셋에 이렇게 이제 자리를 내줬다. 우리는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이라고 해서 거의 이제 최근 같지만 사실 지금부터 거의 12년 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도 이제 그런 그 대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 지금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이제 제가 좀 잠깐 미리 설명하겠지만 RCN이라든지 혹은 욜로 요게 이제 그 어떤 영상이라든지 뭐 그런 걸 자동으로 이제 물체를 그 이미지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인데 요게 그 아마 뒤에 보면은 RCNN 그러니까 CNN 계열에서 RCNN 계열에서 가장 빠른 그 최신 버전이 Faster RCNN이거든요. 요게 이제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게 2015년도에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10년 전에 개발이 된 게 대회에서 상을 탄 게 이미 거의 10년쯤 뒤에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라는 게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나서 교과서에 나올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미국이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그 인공지능 그 분야 어떤 개척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느리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아마 이제 알고 있으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뭐 진로나 이런 거에서 좀 이제 방향이 서겠죠. 어떻게 할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이 대회 얘기는 사실은 앞에서 나왔던 거니까 일단은 뭐 네, 넘어갈게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디패션 같은 경우도 뭐 80만 장의 패션 관련 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디패션도 패션에 대한 데이터셋 이름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제 어떤 이게 회사에서 개발하는 거니까 지금 외부에서 기밀로 하고 있는 그 어떤 최신 데이터셋들은 아마 그 미공개인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중으로 공개된 게 이제 요즘된 거고, 네, 그리고 미공개된 것도 많을 것 같다. 제 어떤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푸드 1품 101가지 종류의 음식에 대한 10만 장가량의 영상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책스퍼인가요?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환자 6만 5천 명 정도의 폐 엑스레이 사진 22만 장 이렇게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분야에서 쓸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영상 레이블링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그냥 라벨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라벨이라고 해서 그 이제 미국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게 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배가 있고 그 그림 9.6이에요. 배가 있고 요 외부로 요거를
사람이 이제 라벨을 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경계면을. 그래서 이거를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배 사진인데, 배 사진을 예를 들면은 다각도의 어떤 배, 그러니까 이러면 이것도 이제 뭐 돛담배 정도의 크기잖아요. 돛담배 정도 크기에 되는 그런 배 사진을 포인트로 딱딱 찍으면은 이제 얘가 어떤 새로운 사진을 봤을 때 그 전에 입력된 걸 얘가 학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라벨을 또 해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라벨링, 레이블링 하는 이 도구는 지금 이 사진을 도구는 이제 사람이 한 거다, 유저가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음, 사람과 컴퓨터 비전의 인식 과정 비교, 그렇게 되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이랑 컴퓨터는 물질을 인식하는 과정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은 검출을 따로 수행하지 않고 바로 분할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본능 이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꼭 사람뿐만 아니라 뭐 혹은 다른 동식물, 식물은 아니죠. 다른 동물들,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보면은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빠르다. 특히 뭐 여러분들 뭐 고양이에 대한 뭐 가끔 쇼츠 같은 거 보면은 뭐 반응 속도가 엄청 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만 봐도 굉장히 빠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컴퓨터 비전은 이 분할이 검출보다 어렵대요. 그래서 이런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검출로 달성할 수 있는 응용은 검출을 별도로 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사진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얘가 검출, 그 밑에 하단이 분할이에요. 그죠? 보면은 여기 위에 보면 분할이 검출보다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검출은 그냥 물체 크기에 따라서 그냥 박스만 해주면 돼요. 얘는 그냥 그 바운드 박스만 쳐주면 되는데 분할은 제가 좀 아까 설명드렸던 이 픽셀 단위로 요거를 분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예시인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유미 분할과 사리 분할이 요 두 가지거든요. 보면은 이쪽이 왼쪽이 사리 분할 그리고 오른쪽이 음이 분할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아까 제가 사리 분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부류 내에서 여러 개 객체가 있을 때 그 객체를 각각 지정해 주는 거, 각각 검출해 주는 거를 사례 분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을 개별적으로 각각 분류를 해줬어요. 보면 따로따로. 요게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의미 분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그 의미는 다 똑같다 그러면은 그냥 통으로 묶어버려요. 얘를 사람을 그냥 개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요게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요거 이제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네,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네, 계속 진행해서 사람은 분할과 분류, 추적 행동 분류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고 동시에 수행을 해요. 같은 시간에. 그래서 뭐 지식 표현이나 추론이나 어떤 지능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평소에 학습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학습해왔던 것들 예를 들면 이제 계단을 내가 가고 있는데 요즘 그 진짜 까나맹이들은 왜 그 계단으로 접근을 해도 자기가 떨어지는지 모르고 그냥 가다가 굴러가잖아요. 그러다가 다쳐가지고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보통 이제 엄마들이 잽싸게 이제 계단 밑으로 안 떨어지게 잽싸게 낚아채기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계단이라는 그 자체를 내 개념이 없어요. 완전 깐난애기 때. 근데 갔는데 내가 굴러 떨어지고 너무 아파. 그러면 계단에 대한 그런 학습이 생기겠죠. 아, 이거는 내가 발을 잘못 디디면 굴러 떨어지는구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되고 뭐 추론이나 지능 요소 이럴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그 어떤 이미 유아기 시절부터 뭐 어디 다치고 깨지고 뭐 어디 데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아는 거예요. 이게 학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의도에 따라서 뭐 선택과 주의 집중을 한다. 뭐 뜨거운 게 있으면 피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조금은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얘가 김이 너무 많이 나.
그럼 뜨거우면 좀 식혔다 먹는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의도에 따라서 행동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운전 이게 나오는데 그 이제 요거 아마 뭐 지금 여러분들이 운전 안 하더라도 나중에 뭐 하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네, 보면은 그 이제 운전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 도로를 주시하다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주차라는 의도를 바뀌어서 주차선에 집중해서 주차한다. 그리고 옆차와 접촉하지 않겠다는 세밀한 수준의 의도를 자연스럽게 전환된다 이건데 이게 꼭 뭐 주차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그 자율주행 사실 뭐 말이 자율주행이 사실 운전자 보조 기능이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차선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한쪽 차가 덩치가 너무 커요. 버스에 옆에 있는 애가. 근데 지금 나는 내 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이 버스가 차선을 물고 막 내 차선에 간간히 걸쳐서 가거나 그런 경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요새 한무철 TV 좀 보시는 분들이 있나요? 하여튼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 같은 만약에 그럼 내가 운전자라면 이쪽 차에서 서서히 막 이쪽 나 있는 곳으로 넘어오려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살짝 피하거나 편향적으로 주행을 하겠죠. 근데 이런 기능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내 차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가 오른쪽에서 차선을 물고 있어. 근데 이거를 그러면 나는 반대 방향으로 살짝 편향해서 주행을 하는데 이 기능이 지금 테슬라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알죠? 테슬라 그 CEO 일론 머스크 그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 돼가지고 이렇게 막 한창 뜬 그 CEO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만든 자율주행 기능만 이게 돼요. 편향주행.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뭐 제가 다 100% 조사한 건 아니지만 국산차만 봐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 앞에서 차선 거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중간 이상으로 넘어와줘야지 얘가 감지를 하고 속도를 줄이거든요.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 수를 따라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테슬라도 사실은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 운전 능숙한 사람이면 그것도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운전 얘기 나올 때까지 하는 일인데 자율주행이라는 게 굉장히 가야 될 산이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도가 뭐 도로에서 말하자면 이제 거친 수준의 세밀한 수준이다 하는데 이런 디테일한 수준까지 사람을 신경을 쓰는 얘기죠. 네.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이런 것도 학습이죠 사실. 그러니까 초보 운전인데 운전을 1년, 2년, 뭐 3년 거듭할수록 점점 요령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돼서 운전을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좀 더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으면 이제 레이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어떤 학습하는 과정을 이제 인공지능이 따라한다. 근데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도가 자신의 내부 상태나 혹은 외부 환경에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변해요. 이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간단하게 또 얘기가 나오는데 문맥 대해서 그림 9.7, 9-7이죠.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글자 모양이 똑같죠. 요거, 요 글자 제가 파란색으로 친 거. 근데 요거를 지지 또는 거꾸로 읽는 사람은 없다. 요거를 문맥에 맞게 위에 거는 뭐 거지 같은 행색, 밑에 거는 꺼지지 않는 이렇게 있죠. 근데 요 글자 모양이 같죠. 그래서 요거를 사람의 문맥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의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알아낸 지역 정보와 영상 전체를 해석해서 알아낸 문맥 정보를 결합해서 최적의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굉장히 사람의 어떤 두뇌 메커니즘이라는 게
뭐 생물학적으로도 뉴런이 1000억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뇌 안에, 뇌세포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아주 고도로 발달된 컴퓨터다. 사람의 뇌라는 거는. 네,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정지 영상에서 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내는 동시에 또 연속된 영상에서 움직임을 분석해서 상대 행동을 정확하게 인식한다. 그리고 인식 결과를 활용해서 이런 상대가 마음속에 품은 은밀한 의도까지 추론한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뭐예요? 눈치죠, 눈치. 요거 눈치가 빠르다고 하는 거죠. 요런 게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표정을 보거나 또 행동을 보고 그 의도를 알아채는 거. 그게 있는데 이런 수준의 컴퓨터가 분석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 미래의 고도의 지식 표현과 고도의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컴퓨터 비전의 이래 기술과 밀집하게 연결이 가능하다 하는데 이 먼 미래라는 게 여러분들 이 책이 이제 23년도 1월, 그러니까 작년 1월에 나왔으니까 이제 거의 2년 다 돼가거든요. 근데 제가 9월 초에 이제 아마 그 요거 첫 시간대에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GPT-5.1이 나와가지고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의 추론이 지금 왔죠, 그죠? 그래서 이 아마 이 책을 쓴 저자는 아마 먼 미래라고 하는 게 뭐 얼마나 많은 그 미래로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뭐 당연히 1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현실은 이 책이 나온 지 2년도 안 돼가지고 추론이 가능해졌죠, 컴퓨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리고, 어, 아직까지 뭐 한계가 있는 부분은 의도가 없다는 거.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부 문제에서 응용 과업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구분을 하죠. 뭐 사과 파는 로봇은 사과 파는 로봇을 제작하는 과업에서는 사과를 검출하는 문제를 다루고 사과 나무 영상 획득하죠. 이런 로봇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그 그림 9.6이 라벨링 이걸로 사과를 직사각형으로 라벨링을 하고 뒷면이 모델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대신에 컴퓨터비는 의도가 없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아마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GPT-5.1이 나오고 2달이 지났잖아요. 근데 GPT-5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또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월 끝나가고 다음 달이면 바로 올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이제 코앞에 있는 거예요. GPT-5 나오는 게. 근데 그 여러분들 이제 GPT 그 유료 버전 혹시 쓰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카테고리 보면은 이렇게 GPT-4랑 뭐 GPT-4 미니 그다음에 5.1 그리고 뭐 이렇게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GPT-5가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아마 정식 출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아마 그냥 테스트로 아마 걸어놓은 것 같은데 GPT-5가 카테고리에 있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제가 뭐 기사를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정식 서비스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GPT-5가 당연히 GPT-5.1보다는 좋겠죠. 그게 이제 출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은 지금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들은 아니긴 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제 지식 표현이나 추론이나 계획이 먼 훗날의 비전 연구 주제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 코앞으로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분류 보면 이제 고전적인 반복론에 대해서 보면 이거는 뭐 6장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그냥 스킵을 하고요. 음, 지금 분류가 중요한 게 중요한 내용은 사실 아니어가지고 음, 음, 일단 뭐 간단하게 넘어가죠. 네,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뒤에 예제도 또 하나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어쨌든 분류라는 거는
이제 내 차나 어린이 교통 표지판과 같은 이런 고정된 특징을 찾는 문제죠. 그래서 이 모양이 변하지 않는 강체에 국한이 돼요. 그러니까 뭐 동물이라든지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물체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 강체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직선과 곡선을 분석하는 기하학적 방법이 주류였어요. 그래서 그림 9-8 보면 이렇게 강체, 블록 세개나 혹은 이제 뭐 이런 것들, 일반 실린더, 그죠? 그래서 이 강체를 기준으로 여러 물체가 혼재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상치를 걸러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상에 잡음도 많고 막 그 내 거 검출하는 거 물체를 어떤 가리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하는 알고리즘이 요 안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범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이, 사람, 자전거 같은 물체가 영상에 있는지 알아내는 그런 분류인 거죠. 그래서 부품 기반 방법을 예전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닌 그런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블록화를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분류가. 이런 게 이제 범주 분류고. 네, 그리고 네, 근데 이제 딥러닝 반복론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아마 앞에 설명했던 건데 좀 기억 나와가지고 네,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네, 요거는 넘어가고 그리고 어, 설명 가능. 이것도 이제 인간이라는 게 이것도 인간의 특징이 의사결정의 이유를 설명하는 능력이 있죠.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의사가 영상을 보면서 진단 결과를 환자에게 조목조목 설명을 하죠. 왜 이거를 분석했고 MRI 왜 찍고 뭐 CT 왜 찍고 이런 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의 의사결정이 있는데 딥러닝이 원래 이게 안 됐어요. 근데 어, 지금 이제 이게 아마 지금 이게 될 거예요. 설명이 지금 수준에서.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조절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지금 만약에 안 되더라도 아마 이 분류 결과에 대한 이유가 아마 될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넘어가서 네, 적대적 공격과 방어 전략 여기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해킹이에요. 해킹을 하고 해킹 방어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 19 9-13에 보면 이제 트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둘을 섞어가지고 이게 그 세 번째 사진이죠. 요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얘를 타조로 인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제 딥러닝을 속일 수가 있다는 거. 이런 해킹하는 방법으로. 근데 요게 어 지금 보면은 좀뭐 간단하게 얘기돼 있긴 한데 보면은 여기도 요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죠. 사진에. 요게 이제 실제 표지판에 붙은 스티커가 아니라 그 표지판에 찍은 사진을 붙인 거예요. 노란색 스티커를. 그러면은 이 속일 수가 있다는 건데 이거를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방어 전략을 많이 좀 요새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살짝 이게 흐린데 이제 보면은 공격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미지에다가 잡음을 넣어요. 인위적으로. 이게 해킹하는 그 방식이에요. 근데 방어하는 사람이 방어 프레임을 넣어가지고 적용하면은 얘가 방어가 된대요. 근데 저도 사실 이 원리가 왜 방어가 되는지는 사실 좀 이해를 다 못했는데, 네, 그렇게 방어가 되고, 또 밑에 것도 보면은 이미지를 변환을 시켜서 변환된 이미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제 그 변형을 시켰는데 얘를 다시 역변환을 해가지고 원래 이미지로 돌리는 거. 요게 방어에 대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사실 뭐 개념적으로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요새 이런 식으로 해킹이 많이 일어나서 딥러닝 제대로 못 쓰게 만들고 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만약에 의료 영상에서 지금 인공지능이 어떤 종양병이라든지 혹은 그런 병의 원인을 잘 찾아야 되는데 병원 컴퓨터 해킹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엄청난 초비상이겠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마 뭐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네. 그리고 뭐 사실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적대적 공격이랑 해킹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요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딥페이크라든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되게 자기 가족 얼굴 갖다 그대로 입혀가지고 그 피싱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그 이런 거에 있어서 방어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 보기로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출연인 것 같은데 이런 그 범죄 예방,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죠. 인공지능 사이버 범죄 그 기관을 만든다고 들은 것 같아요. 아마 올해. 그래서 아마 혹시 관심 있으면 그런 거 한번 알아보시고. 네, 그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검출은 음, 이 영상에서 여러 개의 물질을 찾아서 위치 함께 부르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분류에 대해서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할 말고 분류예요, 여기서는. 분할이랑 분류랑 헷갈리면 안 돼요. 분류는 이 그러니까 분류, 검출, 분할. 그러니까 난이도가 쉬운 거에서 어려운 순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출이 분할보다 쉽고 분류보다는 어렵다. 이렇게 네, 이해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검출에 대한 이 성능 속도가 있어요. 이 개념이 있는데 네, 요거는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 검출 모델이 이제 입력 영상에 보면은 이 바운딩 박스라는 직사각형으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박스마다 이 물체의 부류, 그러니까 물체의 종류랑 신뢰도를 같이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출 모델의 성능을 주로 MAP, 그러니까 Mean Average Precision으로 측정을 해요. 근데 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보면은 이 IOU라고 해서 이게 인터랙션 오버 유니온이거든요. 보면은 그림 9-14 보면은 어, 실제 빨간색, 그러니까 실제 빨간색이 이제 참값이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이 예측한 그게 파란색이에요. 그럼 얘 성능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이 실제 참값이랑 그 다음에 예측값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 겹치는 이 중간 부분 그리고 전체 합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A라고 하고 교집합을 B라고 했을 때 A분의 B가 성능의 척도가 돼요. 그러니까 위에 보면은 수식이 이제 그거예요. 프레딕트, 그러니까 예측한 거랑 GT가 참값인데 여기서는 두 개의 이 영역의 합집합분의 교집합이에요. 이게 IO라는 척도로 나타낼 수 있어서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어디야 9-14 요거를 예시로 보면은 IOU는 0.42가 되는 거니까 사실 높은 건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검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음,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한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면은 여기 이제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 앞에 사진 보시면. 그래서 실제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실제 클래스, 그러니까 true positive랑 false positive가 있는데 true positive는 예측을 포지티브로 했고 실제로 포지티브인 거, 그러니까 검출되어야 될 게 올바르게 검출된 거를 true positive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false positive는 그러니까 예측을 포지티브로 했는데 실제로 네거티브인 거. 그러니까 물체가 없어요. 얘는 검출이 되면 안 돼. 그냥 허공인데 물체가 있다고 잘못 표시를 하는 거예요. 바운딩 파트를 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죠? 요게 false positive고, 그 다음에 이 true negative는 예측을 네거티브로 됐고 실제로 네거티브인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구름 한 점 오늘 하늘에 딱 찍었어요. 근데 구름 한 점이 없으니까 어때요? 오브젝트가 없죠. 다 파란색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구름 검출이 안 됐다. 이러면은 이제 트루 네거티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출되지 말아야 될 것에 검출이 안 된 거. 그리고 예측은 네거티브 했는데 실제로 포지티브인 거. 검출되어야 될 것이 검출되어야 될 게 검출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 분명히 물체가 있는데 뭐 경계선이 뭐 애매하거나 아니면 너무 흐릿하거나 그래서 검출이 안 된 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보면 여기 이 네 가지 척도를 가지고 이 개념을 정리를 하는데 보면은 정밀도랑 재현율에 관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정밀도는 얼마나 정확히 물체를 예측을 했는가, 얼마나 그러니까 포지티브를 예측했는가예요. 그래서 정밀도라고 하면은 이 검출되지 말아야 될 것을 검출된 요 사례를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 요게 정밀도. 그리고 재현율은 뭐냐면 포지티브를 얼마나 놓치지 않고 처리되는가. 이게 되게 미묘한 그 개념인데 이 차이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재현율은 이 실제 양성 중에서 양성으로 올바르게 예측한 거 그거죠. 그 정밀도는 다시 말하자면 양성으로 예측한 것 중에서 실제로 양성인 거. 그러니까 둘이 좀 앞뒤가 문장의 앞뒤가 달라요. 설명하는 게. 근데 요거를 아마 지금 예제를 보면 조금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미묘한 개념인데 네, 예시 9-1을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사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보면은 B, D, A 순으로 신뢰도가 순서이기 때문에 이 B를 먼저 처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B가 여기 보면 B 있죠. B 요게 파란색 B가 실제 빨간색 여기서 빨간색 박스가 실제 참 그 값을 표시해 주는 거니까 2랑 3을 이제 체크를 했어요. 근데 이 2번의 IOU가 0.86이에요. 여기 써있죠? 0.86. 2번의 IOU가 0.86이고 그래서 여기 3번이랑 2번 중에 2번이랑 더 많이 겹치겠죠. 전체 파란색 박스가 그죠? 그래서 B는 2를 이렇게 한 쌍으로 맺고 참 긍정으로 판정해요. 요거는 이렇게. 다시 제가 설명할게요.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은 참값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큰 사과랑 작은 사과. 근데 얘가 하나만 요게 찾았어요. 예측값이. 그러면 2번 바운딩 박스가 더 많이 겹치겠죠. 그럼 얘만 참값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3번은 버리고 그래서 아이오유 값이 0.04니까 어때요? 얘는 정확도가 되게 낮은 거죠. 예측을 못했으니까 아예.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판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거 2번 이제 했으니까 그 목록에서 제외가 하고 그 다음에 4번 여기 보면은 그 이제 D죠. 잠깐만 D가 D는 요거죠. 요거 여기 이제 검출이 제대로 없어야 되는데 있다고 체크한 거죠. 그래서 얘가 IOU 그러니까 0.1인데 얘가 인계값을 못 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계값이 뭐냐면 그 이제 정확도가 0.6 이하는 다 버린다는 거예요. 0.6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그 이제 컷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문턱 조건?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신뢰도 인계값이 0.6일 때 0.6 이하인 건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IOU가 0.86이 있고요. 그 다음에 0.56이 있어요. 근데 여기 세 번째 사과는 제법 얘가 겹친 것 같은데 0.56이기 때문에 얘는 버리는 거예요. 인계값이 0.6이기 때문에 0.6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보면은 TP 트루 포지티브가 2개 여기 보면은 트루 포지티브가 이렇게 첫 번째 사과랑 두 번째 사과가 2개 있죠. 그리고 펄스 포지티브가 여기 1개
그러니까 없어야 되는데 있다고 잘못 체크한 거. 그거 한 개. 그리고 false negative가 두 개. 네, false negative가 두 개죠. 그래서 보면 정밀도가 0.6%고 제어률이 0.5예요. 네.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false 이거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있어야 돼. 제 참값이 있는데 제대로 체크 못한 거. 세 번째랑 네 번째 사과가 두 개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참값이고 그리고 요거 FT가 false positive 한 개. 이렇게 개수별로 해서 위에 여기 수식 있죠, 이거.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이 정밀도와 제어율이 나온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 신뢰도 척도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건 인계도가 0.5예요. 0.5는 뭐예요? 0.5 미하로 버린다는 거니까 아까 0.6보다는 좀 완화된 기준인 거죠. 그래서 네 번째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트루 포지티브가 3개. 하나, 둘, 3개. 그죠? 그리고 false positive가 2개. 그러니까 없어야 되는데 있다고 잘못 체크한 거. 그리고 false negative가 1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정밀도가 0.6이고 제어율이 0.75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 여기 보면은 그 보면은 이제 인기값을 0부터 1까지 쭉쭉쭉 증가시키는데 보면은 제어율은 뚝뚝 떨어져요. 근데 정밀도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확하게 탐지한 그 정도 0.1이라는 거는 100% 정확도 측정한 것만 남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도는 되게 높은데 제어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 비슷하게나마 검출한 그런 다른 사례들을 다 까둔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인기값이 올라가면 제어율은 떨어지는데 정밀도는 올라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여기도 설명이 있지만 네, 정밀도 제어율 곡선에서 제어율이 높아지면 정밀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존적인 방법이 또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네, 이거는 일단 넘어가 좋을 것 같고 네, 이 보존적인 방법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네. 중요한 내용 이제 나오는데 382페이지 보면은 RCN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게 매점 그러니까 어떤 컨볼루션을 뉴럴 네트워크라고 8장에서 배웠잖아요. 그게 이제 매저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적인 그 영역을 선택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 이제 RCNN이랑 그 다음에 그 뭐야 패스트 RCNN 그 다음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터 RCNN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요거를 제가 일단은 잠깐 먼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이게 뭐냐면 RCNN 같은 경우는 물질을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잠깐만요. 영역을 이렇게 바운딩 쳐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분류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앞서 여러분들이 8장에서 배웠던 컨볼루션 신경망이랑 같은 건데 이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 RCNN은
이 고전적인 그 분류 알고리즘 대신에 여기에다가 이 컨볼루션 식량명을 도입을 해서 분류랑 회계를 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회계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에 따라 함수를 찾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데이터에 따른 그런 참값을 걸러내주는 거. 네, 그쵸?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페스터럴 RCN에는 물체의 어떤 그 분류랑 그 다음에 요거 앞에 있는 거, 그 물체 영역 제한은 다 딥러닝으로 바꾼 거예요. 이거 이제 간략하게 설명한 거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 성능 차이는 RCNN이랑 그다음에 패스트 RCNN이랑 그다음에 다음 버전이 성능 차이를 확인해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거는 이제 이미지 한 장당 50초가 걸리고 그 다음 거는 2초, 그 다음에 0.2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욜로 계열은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정확도가 낮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RCNN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설명을 제가 지금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데 일단 예제를 지금 먼저 좀 해보시고 요거 이제 예제를 안 하는 게 조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를 해보는데 9-1이랑 9-2가 있는데 9-1은 이제 사진에 대한 그 물체 검출에 대한 예제고요. 그 다음에 9-2는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노트북에 뭐 웹캠이나 이런 거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냥 USB 그냥 웹캠이나 그냥 연결하면 자동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제를 해보는데 카메라가 지금 준비가 안 된 분들은 9-1번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지금 가능한 분들은 9-2번. 9-2번도 이제 9-1에서 40일까지 똑같거든요. 해보시고 요거를 해서 그냥 실행을 하면은 자동으로 카메라가 그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얼굴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에 바운딩 파스가 쳐지고 이제 부류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지금 이제 15분 정도 4시 한 18분에 다시 시작해볼 테니까 요거 한번 지금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네, 9-1번
네, 지금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알겠지만 이게 프레임이 생각보다 뚝뚝 끊겨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욜로 버전 3인데 지금 이제 버전 9까지는 정식 버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전 10이 아마 베타 버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버전 3로 하는 거랑 지금 뭐 예제니까 버전 3로 하는 건데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버전 10이나 혹은 최신 버전 하게 되면은 아마 더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예제 결과 보면은 여기 TV 모니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딱 이렇게 생긴 스피커 있죠? 그죠? 직사각형 모양의 스피커를 전면에서 찍어도 얘가 TV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정확도가 100%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이제 어지간한 거는 제가 검출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든지 혹은 뭐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짧게 넘어갔던 조금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RCL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음, 네, RCN에는 첫 번째 RCN의 단계 버전이 그냥 RCN인데 보면은 이, 이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 선택적 탐색을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2000여 개 후보 영역을 생성해요. 이 후보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 영상을 슈퍼하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화소를 일정 그룹별로 묶어가지고 이제 큰 화소 그룹으로 이제 묶는 거. 네, 그죠? 그렇게 군집화를 한 다음에 이제 뭐 227 곱하기 227로 해서 뭐 4000개의 특징 벡터 추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특징 벡터를 분류를 해요. 물질 분류를 알아내는 일을 하는데 얘가 SVM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SVM이라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해서 그냥 고전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얘는 딥러닝이 아니고 고전적인 알고리즘인데 얘가 물질 분류를 알아내는 그런 이진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진 분류기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 부류가 20개다. 그러면은 21개를 하는 거죠. 나머지 한 개는 물체가 없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제 부류를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영역 제한이라든지 혹은 특징 추출은 아니고 분류죠, 분류. 특징 추출은 요 컴플러스 신경망하고 분류는 SVM으로 하는데 요게 지금 다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속도가 비교적 느려요. 근데 요걸 개선한 게 테스트 RCN인데 얘를 보면은 조금 다르죠. 요 앞에 있는 거 이 처리 과정이랑 그 다음에 요 다음 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쉽게 말해서 뒤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이 분류랑 회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냐면 SVM을 신경망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고전적인 그런 영상 처리 대신에 그 딥러닝 방법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이제 분류와 회계를 동시에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음, 어쨌든 계산했는데 여기서는 앞에 거는 영역 제한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전적인 방법이겠죠. 요거를 계산한 게 그 다음 버전이에요. 더 빠른 RC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영역 제한을 담당하는 요 모듈을 RPN이라는 신경망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테스트 RCN에 비해서 더 정확도와 속도를 올려주는 그런 그 방법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15년도 그 두 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해요. 보면은 네, 여기 조금 다르죠. 이 뒤에 거는 테스트 RCN이랑 같은데 앞에 거 이 부분이 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 어, 영역제한을 담당하는 RPM이 뭐, 그 특징맥의 각 화소에서 3 곱하기 3 필터로 뭐 512 차원의 특징부터 추출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여기서 2 곱하기 1 컨볼루션을 적용해서 물체업으로 나타내는 두 개의 값. 네, 물체이냐 아니냐, 예스냐 노냐, 요 값이 요 밑에 그림 보면은 이렇게 오브젝트하고 날 오브젝트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두 개 값이고 그 다음에 다시 1 곱하기 1 컨볼루션을 적용해서 박스 정보를 나타내는 값 4개를 추출을 해요. 4개라는 말은 x, y, 그다음에 height, width. 그래서 x, y축, 그 다음에 높이, 두께. 이렇게 4개의 값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 연산 9번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9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요걸 이제 앵커라고 부르는데 이걸 가지고 이 여러 가지 후보를 만드는 거예요. 자동으로. 물질 후보를. 그래서 이게 왜 빠르냐면 이미 다양한 크기에 대한 물체에 대해서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서. 이 가운데 RPM 이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고전적인 방법과 다르게 여기가 이 중간 부분이 딥러닝으로 대체가 되니까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사실 이름은 뭐 RCN, 패스트 RCN, 패스트 RCN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 각각 버전별로 굉장히 성능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성능 차이의 갭이 이 정도로. 그러니까 RCN은 50초인데 패스트 RCN이 2초면은 얼마예요? 거의 뭐 한 25배 빨라진 거죠. 25배 빨라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10배가 빨라진 거고. 그래서 이 RCN이랑 그 다음에 최신 버전 테스터 RCN이랑은 250배 정도의 이 성능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그냥 뭐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배웠던 컨볼루션 신경망과 비슷한데 뭐 얘는 이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컨볼루션 풀링, 뭐 컨볼루션 풀링 이거 반복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 연결식으로 해서 특징 벡터, 그러니까 출력, 추출하는 거. 그래서 이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정확도가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16년도에는 요거 버전 1이 8단X GPU였거든요. 그때 아마 그래픽 카드가 이제 뭐예요? 뭐 1060 요거 나올 때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초당 45프레임이면은 빠른 거죠, 되게. 그래서 이렇게 했고, 네, 그래서 치면은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벡터를 추출해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를 하자면 이건 뭐 특히 그렇게 뭐 중요한 생각은 없는데, 음, 네, 어쨌든. 근데 지금 어쨌든 RCN이랑 욜로랑 지금 최신 버전을 비교해보면은 이게 뭐 욜로가 뭐 정확도가 떨어져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거의 이게 체감으로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제 최신 버전 비교해보면 그 이제 뭐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그 비교한 영상을 준비하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거의 차이가 없고 뭐 아마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뭐가 좋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좋고 뭐 그런 거라 이게 절대적인 성능 비교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서로 다른 종류의 두 가지의 신경망을 여기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10년 전 거고 거의 이제 그리고 최근 거는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11장에 뭐 트랜스포밍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예제 9.3은 그, 그 비디오 처리를 측정한 거라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건 이제 뭐 개인적으로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분할은 다음 시간에 이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할이라는 게 제가 저번에 그 두 번째 시간인가요?
그 터미네이터 그 로봇이 이제 사람 이제 검출하는 그 아마 그 영화 한편인데 그거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분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네 분할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지각하신 분들 체크해 주시고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